일단 귀납과 연역이라는 단어 자체를 일상에서 쓸 일이 거의 없잖아. 책에서도 많이 안 나오는 단어고. 그래서 낯설게 생겨서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천천히 들으면은 잘 이해될 거야. 먼저 이 각각이 뭔지를 좀 정의를 해보자. 지금 보면은 귀납은 전제가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 결론이 참인 거. 연역은 전제가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 결론이 참인 거. 똑같지? 그렇기 때문에 차이는 어디서 발생한다? 이 빈칸에서. 둘이 어떻게 참이 되는지에 따라서 나뉘는 개념이야. 여기를 한번 채워보자. 먼저 연역부터 해볼까? 전제가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 결론이 어떻게 참이다? 반드시 100% 필연적으로 참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3단론법이라는 게 있지. 이 대전제와 소전제 그리고 그로부터 추론되는 결론. 사람은 죽는다. 이게 참이고 조용은 사람이다. 이게 참이라면 그렇다면 조용은 죽는다. 라는 결론이 몇 퍼센트 참이야? 100%. 그지? 이 전제가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결론이 거짓일 수 있어? 안 되지. 무조건 맞는 말이지? 반드시 맞는 말이지? 내가 지금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짚었는데 전제가 참이라고 하지 않았어. 전제가 참이라고 가정하는 거라고. 이 전제와 관련해서는 뭐 타당하냐, 건전하냐, 뭐 다른 이야기를 또 할 수가 있지만 일단은 이것만 일단 생각해 보자고. 전제가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로부터 파생되는 결론이 100% 반드시 필연적으로 참이라면 그걸 뭐라고 한다? 연역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걸 성격이니까 연역적이라고 하겠지. 그래서 연역적 추론이라고 하는 거고 연역적 추론 안에 들어있는 방법이 뭐야? 3단론법이라고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당연히 3단론법은 연역적이다. 연역법도 연역적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렇다면 귀납은 뭐겠어? 귀납은 100%가 아닌 거겠네. 100%가 아닌 걸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전제가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 결론이 확률적으로 참이다. 개연적으로 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이 용어 꼭 기억해도 필연적이다의 반대말이야. 개연적이다. 100%가 아니니까 우리 1%부터 99%까지를 확률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즉 결론이 틀릴 가능성이 존재해 안에 존재한다. 연역은 결론이 틀릴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다. 그 차이야. 그게 가장 큰 차이다. 그럼 3단론법이 연역적이었던 것처럼 귀납적인 어떤 방법도 있겠지. 그 대표적인 게 귀납법이고 그 귀납법이 일반적인 사례들을 모아서 일반화하는 거를 이야기해. 가장 유명한 예시가 닭인가 꿩인가 칠면조인가 닭이라고 하자. 첫째 날에 내가 닭한테 모이를 줬어. 둘째 날에도 내가 모이를 줬어. 셋째 날에도 줬어. 넷째 날에도 줬어. 시간이 흘러서 364일째 되는 날에도 내가 닭한테 모이를 줬어. 그렇다면 이 모든 사례 1번부터 364번까지의 이 모든 사례가 참이라면 결론 365일째 되는 날 나는 이 닭한테 과연 모이를 줄까? 모르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 왜? 확률적으로 참이니까. 안 줄 수도 있지. 365일째 되는 날은 내가 이 닭을 잡아서 치킨을 해먹을 수도 있지. 삼계탕이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비교해봐. 연역은 전제 안에 결론이 존재해. 그렇기 때문에 전제가 참이라면 결론은 당연히 참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귀납은 어때? 귀납은 전제 바깥에 결론이 존재해. 전제가 아무리 참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결론은 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이제 연역은 끝났어. 그렇다면 귀납이 중요할까? 연역이 중요할까? 여기서 이제 중요하다라는 건 얼마나 좀 더 실용적인 가치가 있느냐라는 걸로 기준을 삼을 수 있을 텐데 보통은 귀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제 과학적인 일들, 실험, 관찰, 근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도출해내는 그 모든 방법론들은
다 귀납적이라고 보면 돼. 즉, 연역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 않지. 그 안에서만 담겨 있으니까. 귀납은 언제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고 새로운 지식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물론 그 안에는 틀릴 가능성도 들어있지만 그것들을 모두 감수하고서라도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방법이다. 그럼 귀납에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몇 가지만 더 살펴보자. 이제 연역은 필요 없어. 끝났어. 3단 논법은 연역적이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게. 먼저 귀납법이 있다. 얘는 뭐다? 사례들을 모아서 일반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첫째 날 뭘 했다. 둘째 날 뭘 했다. 셋째 날 뭘 했다. n번째 날 뭘 했다. 그렇다면 그것들이 다 참이라면 n 플러스 1일째 되는 날 이걸 할까 안 할까? 모른다. 할 가능성이 있다. 확률적으로 개연적으로만 참이다. 다만 이 사례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례가 충분히 확보될수록 이 가능성이 실현될 확률은 높아진다고 할 수가 있겠지. 해가 동쪽에서 떴어. 다음날도 해가 동쪽에서 떴어. 다음날도 해가 동쪽에서 떴어. 10년 동안 그랬고 100년 동안 그랬다면 이 다음날도 해가 동쪽에서 뜰 거라고 생각하는 게 확률적으로 좀 더 가능성이 높겠지. 오케이? 따라서 이렇게 사례를 일반화하는 귀납법은 성격이 어때? 귀납적이다. 알겠지? 두 번째, 유추법. 평가원이 굉장히 좋아하는 개념이야. 지금까지 기출에도 여러 번 나왔던 개념이야. 비문학에서도 굉장히 단골로 많이 나와. 유추법은 뭐냐? 두 대상 간의 유사점, 공통점, 비슷한 점을 바탕으로 추론하는 방법이야. 이옥설, 참화설, 어떤 경험을 다른 경험으로 확장해서 적용하는 그런 기법을 사용하는 작품들이 많지. 그거 다 유추라고 배우지. 장성남의 배를 매며 이런 작품도 마찬가지고. X와 Y라는 친구가 있다고 하자. X가 A라는 성격을 가졌는데 Y도 A라는 성격이 있어. X가 B라는 성격을 가졌는데 Y도 B라는 성격이 있고 X가 C라는 성격을 가졌는데 Y에게도 C라는 성격이 있다고 하자. 그랬을 때 이것 외에도 수많은 공통점들이 있다면 X가 Z라는 성격을 가졌을 때 과연 Y도 이 Z라는 성격을 가졌을까? 모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까지의 모든 많은 공통점이 있다고 해서 얘에게도 그런 특성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추론할 수 있어? 아니지. 다만 이런 유사점, 비슷한 점, 공통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다면 얘에게도 공통된 특질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 편이 좀 더 합리적일 수가 있겠지. 하지만 확률적으로, 개연적으로 참이기 때문에 100%가 아니라는 거. 언제나 틀릴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 따라서 유추법은 귀납적이라고. 오케이? 이 방법이 일상생활에서 어디서 제일 많이 쓰이냐면 제약회사나 화장품 회사나 뭘 많이 할까? 동물 실험. 동물 실험 주로 뭘로 해? 흰색 생쥐. 근데 흰색 생쥐가 인간이랑 비슷해? 뭐 생긴 것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꼬리도 없고 차이점이 훨씬 더 많아 보이지. 그게 중요한 건데 유추에서의 유사점이라고 하는 건 핵심적인 메커니즘이 비슷해야 돼. 쥐랑 인간이 뭐가 그렇게 비슷할까? 생각보다 비슷한 게 굉장히 많은데 일단 유전체가 비슷해. 거의 80% 비슷하다. 다음으로 배아가 발달하는 단계의 과정이 비슷해. 또 호르몬이나 면역 시스템 있지? 그런 생리적인 구조도 굉장히 비슷해. 또 신경계도 되게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고 또 세포도 비슷한 점이 많다. 이런 핵심적인 메커니즘, 앞니가 튀어나왔고 꼬리가 있고 없고 이족보행이네 사족보행이네 이런 몇 가지의 특징들은 핵심적인 공통점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 핵심적인 공통점을 파악하는 게 일단 굉장히 중요하고 그랬을 때
이런 수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쥐에게 실험을 해봤더니 부작용이 있어 없어? 없어. 그렇다면 이런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는 인간에게는 부작용이 있을까 없을까 모른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렇게 공통점이 많은데 쥐에게 부작용이 없었다면 인간에게도 부작용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리적으로 추론을 하는 거야. 하지만 언제나 틀릴 가능성은 존재하겠지.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유명한 탈리도마이드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임산부들의 입던 약, 이 입던 약이 실제로 부작용이 발생했었어. 그래서 굉장히 비극적인 결과들이 많이 생겼던 사건인데, 궁금하면 한번 찾아봐. 다음으로 가축법, 가설추리법이라고 하는데, 셜록 홈즈나 명탐정 코난 같은 작품들 있지? 공통점이 뭐야? 다 탐정이지. 이 탐정들이 추리하는 방식이 이 가축법이라고 보면 돼. 여러 가설들을 종합해서 가장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건데, 이게 3단론법이랑 되게 비슷해. 3단론법이 뭐였어? 대전제와 소전제가 있고 그 전제들이 참이라면 결론도 참이다. 이렇게 추론하는 방식이었지. 근데 가축법은 이 전제, 소전제와 결론이 뒤집혀 있어. 봐보자. 이게 기본적인 3단 논법이지. 맛집은 줄이 길다. A라는 식당은 맛집이다. 그렇다면 A 식당은 줄이 길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3단 논법, 연역법이었지. 이 전제가 참이라고 했을 때 이 결론이 100% 참이니까. 그렇다면 가축법은 뭐냐? 맛집은 줄이 길다. A 식당은 줄이 길다. 따라서 A 식당은 맛집이다. 이렇게 추론을 하는 거야. 지금 보면 어때? 연역적인 3단 논법의 소전제와 결론의 위치가 바뀌었지. 이 전제가 참이라고 했을 때 이 결론이 100% 참이야? 아니지. A 식당이 줄이 길지만 맛집이어서 줄이 긴 게 아니라 맛집은 아닌데 어떤 이벤트를 해서 줄이 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날따라 그 주변에서 무슨 촬영이 있어서 식당이 거기밖에 없어서 줄이 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우연히 차은우가 방문을 해서 사람들이 차은우 구경하려고 줄을 서 있는 걸 수도 있겠지. 즉, 이 도출된 결론이 반드시 참이 아닐 수도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는 특히 이 가축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신 뇌과학 결론에 의하면 바로 인간의 뇌가 이 가축법에 의해서 작동한다. 인간의 뇌는 철저하게 추론하는 기계야. 능동적으로 추론하는 시스템. 그게 모든 인간에게 탑재가 되어 있어. 하루를 생활하면서 다양한 정보와 감각을 받아들일 때 뇌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작용이 언제나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그 작동 방식은 언제든지 틀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왜? 가축법은 귀납적이니까. 그래서 이 논리적으로 사고 과정을 잘 가다듬어서 판단할 때 오류를 줄여야겠지.